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좀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인지적 과정이라는 게 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라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즉, 뇌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바로 학습인 거죠. 그러니까 인지 발달이 맨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리학에서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제가 이미 심리학이 인지주의 심리학이 나온 게 60년대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심리학의 출발은 1920년대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40년 후에 나온 게 이 인지주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나온 것들이 이게 그 학습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짓기까지 꽤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지적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뇌를 어떻게 바꾸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 내지는 상황하고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가 예상했던 거와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를 비교를 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비교를 해요. 왜? 그 비교를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자기가 예상했던 게 다른 것들을 예측을 하고 예측한 것과 다른 것들이 있으면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화와 조절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의 의미가 중요하면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여자가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의자래요. 나는 그게 조각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걸 의자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한 10가지의 의자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아, 이렇게 생긴 의자도 있구나라고 내 상식을 뛰어넘는 의자라는 카테고리가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의자가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도식, 그러니까 도식이라고 하면 괜히 헷갈려요.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카테고리, 의자라는 카테고리라는 거를 하나를 더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것도 의자구나. 이게 바로 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화가 왜 양적 성장이냐? 개수가 늘었잖아요. 인식할 수 있는 개수가. 양이 늘었단 말이에요. 구분할 수 있는 개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양적 성장이에요. 그런데 의자만 구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학교에 가서 의자하고 책상을 구분해서 보다가 선생님이 알고 있는 교탁을 처음 본 거예요. 저거는 책상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용하는 책상이야? 라고 물어봐요. 아니, 그거는 책상이라고 안 그러고 교탁이라고 그래. 왜 책상이라고 안 하고 교탁이라고 해? 책상은 주로 앉아서 쓰는 거고 교탁은 되게 서서 쓰잖아. 그래서 의자, 책상이 있는데 교탁이라는 게 새로 들어오니까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는 책상이지 왜 교탁이냐? 책상은 되게 앉아서 쓴다. 교탁은 되게 서서 쓴다. 아, 그러냐? 하면서 교탁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 애가 학교 가서 유치원 가서 교탁이라는 걸 보기 전까지는 의자하고 책상만 알았지 교탁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새로 만든 거죠. 그래? 그러면서 의자, 책상, 교탁이라는 거를 모아서 이거를 가구라고 얘기를 한단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모아서 가구라고 새로 카테고리 안에 서브 카테고리로 의자, 책상, 교탁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한 거죠. 처음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넣었어요. 즉, 기존에 없었던 교탁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겼고 애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에 없었던 다 모아서 가구라고 한다라는 그 카테고리가 생긴 거죠. 이렇게 새롭게 카테고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키마가 양적으로는 하나 정도밖에 안 늘었지만 실상은 질적으로는 새로운 카테고리들이 들어갔으니까 질적으로 확장을 한 거잖아요. 양적, 질적 확장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새롭게 추가되는 걸 갖다가 조절. 기존 도식에 수정해요. 동화니까 assimilate, 유사한이잖아요. accommodate는 조정해서 새로 만들어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이게 60년대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냐면 그 당시에는 MRI나 CT 같은 걸로 해서 뇌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은 다음에 뇌나 꺼내갖고 해부를 해봐서 아무리 살펴본들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러면 하냐면 인간이 행동하는 걸 관찰하고 인간이 사고하는 걸 물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뇌를 조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개념을 도식, 인지적 도식, 스키마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80년대 이후에 MRI, CT가 나오면서 뇌를 촬영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경생리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면 뇌가 이렇게 이거를 뉴런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경세포 안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짓는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여기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세포가 있으니까 얘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관련 없던 거에다가 연결을 지으면 새로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연결이 학습이었던 거죠. 관계가 많다 그러면 여기 연결을 강화를 해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화학 신호가 딱 들어오면 이거를 내보내는데 1이 들어왔을 때 얘가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 0.5만 내보내요. 그런데 관계가 깊다 그러면 2를 내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2를 내보내요. 근데 자꾸 접해 보니까 관계가 없어. 이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습입니다. 이게 지금 신경생리학에서 밝혀진 뇌의 과정이에요. 결국 인간의 뇌세포는 주어져 있는 개수가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인간하고, 그러니까 영리한 아이하고 아닌 아이, 덜 영리한 아이하고는 뇌세포 수 자체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뇌세포 자체에 성능 차이가 안 나요. 다만 학습을 통해서 이 연결고리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바로 좌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밝혀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보고 나니까 기존에 없었던 데다가 새로 연결을 짓는 게 조절이고 기존의 연결고리의 가중치를 강화하는 게, 늘려나가는 게 동화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CT, MRI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혀냈다라는 게 피아제가 좀 대단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피아제가 자기 아이들을 여러 명을 낳은 다음에 그 아이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개별 사례로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큰 틀에서는 유사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피아제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낸 게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검증된 결과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피아제가 자기 아이들,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는 산이 많아갖고 집에 이렇게 가만히 모여서 아이들을 교육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또 심리학자고 하니까. 그 아이들의 사례를 보면서 봤더니 대개 0세에서 2세까지는 운동이나 이 꼬물꼬물하면서 눈 보고 손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몸을 인지하는 걸 먼저 하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아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대상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보니까 전주잡기에서 뭐냐면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 그러면 그거는 탁자야. 그거는 숟가락이야. 그건 젓가락이야 하고 대답을 해주는 단계가 개념 획득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뭐야 라는 얘기를 애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맨 처음에는 엄마 아빠밖에 못하죠. 2세까지는 엄마 아빠밖에 못해요. 그 다음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면서 개념 명사부터 개념 획득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전주잡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직전에 유치원이 원래 3년이잖아요.
저 어릴 때는 유치원 1년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당연히 1년 다닌다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 기본이기 때문에 5세 이전에 유치원을 등록을 안 하면 아예 유치원을 못 갑니다. 그 당시에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주로 하는 게 바로 이게 이런 개념이야 라는 개념, 명사를 습득시키는 게 유치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제서야 이 논리 관계를 가르치는데 이 논리는 주로 어떤 거냐면 분필을 미니까 분필이 움직였어. 힘을 쓰니까 이게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의 구체적인 사물들을 다루는 거를 잘하고 우리가 안 만져지는 건 잘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구체적 조작기라고 불렀고 딱 7세에서 11세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힘을 주면 분필이 움직인다는 걸 알되 그거를 구체적인 사물에 있어서만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기존의 개념을 획득할 때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자기와 환경과의 상호작용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기만 알고 있다가 초등학교 딱 가보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주위에.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만이 아니라 자기만이 세상의 중심인 애가 또 있네? 그러면 내가 나만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기 때문에 탈중심화를 해요. 요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가역성은 이런 거죠. 요때까지는 깍꿍을 합니다. 얼굴을 가렸다가 떼면 애가 어렸을 때는 물건 가렸을 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2세 때, 3세 때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가역성이죠. 가렸어도 그대로 있다는 걸 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심는 작업, 의자, 책상, 그 다음에 교탁, 이걸 묶어서 가구라는 카테고리를 세우는 것을 위계적 유목화, 바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주로 하는 일은 가르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가르치게 돼요. 우리의 관심이 되는 아이들은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과 뭐가 다르냐라면 형식적 조작기인데 추론과 일반화가 돼요. 추론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 조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내가 이거와 이거를 알면 그 두 개를 결합해서 이 논리 조작하는 거 한 단위 두 개를 알면 두 개를 연결하면 새로운 C라는 논리가 나온다는 것들을 얘는 아는 거죠. 구체적 조작기는 이거 알고 이거는 알지만 연결할 줄을 몰라요. 연결하면 두 개, A면 B이다, B면 C다라는 거를 구체적 조작기는 개별로 알아요. 형식 조작기는 A면 B이다, B면 C다 그러면 A면 C다를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추론입니다. 이 구분 되시죠? 사람이면 먹어야 한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먹어야 한다. 라면 초등학생은 사람이면 먹어야 된다. 그거 논리적으로 알아요. 나는 사람이다. 논리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 두 개를 연관을 못 지어요. 처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이 사람이면 먹어야 한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먹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안 가르쳐줘도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추론이고 이게 가능하니까 각각 자기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연결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연상해내면서 일반화가 가능한 거죠. 안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요. 어떻게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구체적 조작기 초등학교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손에 만져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말은 했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지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말을 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형식적 주작기에 가면 추상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손에 안 잡히는 것도 개념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말을 했다라는 행동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사실은 가설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저 현상을 이어서 놓고 나면 요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가설을 세우고 여기에서 추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도출해내는 가설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학에 대한 연구를 초등학교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과학에 대한 연구를 가설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탐구 수업을 했을 때 가설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한 거죠. 과학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형식적 주작기이고 이 어른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굳이 비교해서 구분을 한다면 초등학생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구체적 주작기에서 못하는 게 뭔가 정도만 알면 충분한 거죠. 이 형식적 주작기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이거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논리적 사고, 탈중심화, 구체적인 게 아닌 추상적인 것들은 잘 못 다룬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아가서 비고츠키가 문화라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문화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상황에 처해서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고츠키는 문화의 가장 대표 주자인 언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어다 이거죠. 동물이면 몸짓이겠지만 인간은 언어다 이거죠.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연령대를 구분해 봤더니 2살까지는 옹알이, 4살까지는 정보 추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냐 하면서 명사를 획득하는 단계이고 초등학교 때는 뭐냐면 나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지만 고학년쯤 되면 나 이거 한다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그때 그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속으로 너 그거 말했어 안 했어? 안 들리게 했지만 속으로는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러면 했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내적 언어 단계로 이미 넘어갔다는 거죠. 초등학교 정도 되면. 저학년이 아니라 고학년쯤 되면 이미 내적 언어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자기 행동하면서 나 이거 커피 먹어야지 하고 말하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먹죠. 하지만 머릿속은 생각하죠.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이게 바로 내적 언어다라고 비고츠키는 보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언어라고 보는 게 비고츠키의 생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이론이에요. 그러면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교육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지금 적용 방안이 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앞에 세부적인 내용, 뭐 동화와 조절이 어떠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네가 얘기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하면 학교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건데가 관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둘 다 삐아제든 비고츠키든 환경에서 내가 있으면서 내가 바깥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자극을 주면 학습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행동주의고 얘는 인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환경을 어떻게 설계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환경 설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어진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얘가 뭔가를 스스로가 깨닫게 한다는 관점, 딱 구성주의, 나중에 나올 구성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삐아제는 어떤 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냐면 바로 소집단 협동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삐아제는 아이는 알아서 스스로 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동이 알아서 혼자 놀면서 배운다. 다만 교사는 그런 방향이 가도록 돕는 역할만 한다라는 수동적인 교사를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도식을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도식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뭘 배웠냐를 알고 그거와 연계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선수학습과 연결을 짓는 게 중요한 학습이지 별도로 하는 거는 안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동화와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전 지식과의 연계, 바로 선수학습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실 교육 과정에서의 연계성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조화가 발생을 해야지 동화 조절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의자가 있었어? 난 처음 보는데? 라는 부조화가 발생을 해야지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갈등, 바로 인지 부조화가 발생되는 것들을 촉진시켜주는 환경이 학교여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뭐냐면 얘하고 이 피아제와 비고치키가 관점이 다른데요. 피아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이 잘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하지만 내가 몰랐던 사실을 나의 또 친구인 애가 알아. 난 그걸 몰랐어. 그럼 엄청나게 자극을 받으면서 열심히 알고자 한다는 거죠. 따라서 피아제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학습에 효과적이냐? 또래 집단과의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반면 비고치키는 어떻게 본 거냐면 또래 집단간 해봐야 얘 아는 거나 얘 아는 거나 뭐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있겠냐. 중요한 거는 더 많이 아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해서 선배 또는 교사와의 교류를 비고치키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관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피아제의 경우는 그래서 학교 학습에 있어서 아동을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고 와 같은 구체적인 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학생들 간의 개인차는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까지 쌓아온 인지 도식이 사람마다 지금 다르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서 경험해 온 것들이 각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차는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각각의 사람마다 다양하게 관심사가 있으니 도식이 각각 다르니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니 자기의 도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딱 여기 모아서 보면 구성주의 학습 방법이고 구성주의죠. 협동학습, 소집단 협동학습. 소집단 협동학습 하면 또래 집단의 아이들이 모이죠. 소집단 협동학습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질적인 소집단을 구성하는 걸 강조를 하잖아요. 이게 다양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내가 몰랐던 걸 다른 애가 알고 있는 사실을 보면서 놀래고 자극을 받으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피아제는 인지주의 60년대 인지주의에 따라서 협동학습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딱 이러한 이론들이 기반이 돼서 나중에 70년대에 구성주의가 나오거든요. 즉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기본 이론으로 정착이 되면서 구성주의가 나올 수 있던 기반이 됐던 거예요. 이 인지주의 심리학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하고 둘이 합해져서 나중에 자세히 또 다루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를 못 하셔도 나중에 또 다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이 내용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피아제 교육 적용, 소집단 협동학습 요거 하나면 다 연상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소집단 협동학습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동의 능동적 활동, 이전 지식과 연계, 인지적 갈등 촉진 다 소집단 협동학습으로 이해를 하면 이거
안 해도 된다고요. 삐아제 교육 적용 소집단 협동학습 그러면 다 알 수 있다고요. 열심히 읽어만 두시면 되는데 여기다 항상 연상해야 될 거는 소집단 협동학습이 추구하는 가장 베스트다라고 보면 다 해결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중요했던 거는 삐아제의 교육 적용이 교육 이론의 근간이 돼서 구성주의 학습 방법이 나왔다. 협동학습이 근간이 됐다. 결과물이 사실은 소집단 협동학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비고츠키는 되게 오해하시는 게 맨날 그 삐아제 다음에 나와요. 어느 심리학 책을 봐도 비고츠키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류 이론으로 인지주의 교육 심리학에서 주류 이론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삐아제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나중에 비고츠키가 이 이론을 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가 쉬운데 실상은 이 사람은 제정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가 뭐냐면 소련 이전이 왕정시대 러시아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대 러시아가 민주주의의 러시아면 그러니까 소련도 태어나기 이전에 비고츠키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이 인지발달 사회문화적 접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추가는 뭐냐면 아이들이 환경에 접촉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발달된 수준이 현재 여기 발달 수준이에요. 현재 수준이 여기예요. 현재 발달 수준이 정해지면 이 수준으로 인해서 얘가 맥시멈으로 발전할 수 있는 레벨이 정해진다는 거죠. 현재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초등학생 입장에서 사칙연산을 배운 애들한테 미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얘한테 나중에 가서 중학교 수준의 인수분해 수준 정도는 나중에 가면 조금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재 발달 수준 레벨에 따라서 잠재 발달 수준도 점차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증가한 만큼 잠재 발달 수준도 점차 늘어난다는 거죠. 초등학교 사칙연산 배운 애한테 미적까지 발전하려고 기대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초등학교 수준 사칙연산을 했으면 중학교 수준의 인수분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실제 발달 수준, 잠재 발달 수준의 개인차 요인입니다. 누구는 사칙연산을 이미 뗀 애가 있고 이미 그걸 다 알고 있는 애가 있고 누구는 아직 그것마저도 안 되는 애가 있는 거죠. 이런 개인차가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교사가 가르치면 실제 발달 수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사칙연산을 이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칙연산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 여기가 인수분해까지 올라가는 거죠. 잠재 발달 수준이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바로 비고츠키는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봤던 거고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환경 부여하는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된다고 보냐면 바로 교사가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바로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접근의 가장 근간입니다. 자,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삐아제의 경우는 그냥 경험임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봤던 거고 비고츠키는 뭘 통해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봤냐면 인간은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니 언어가 가장 중요하고 언어라는 거는 가장 직접적으로 문화의 영향을 받는 요소가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삐아제는 앵글로색슨, 스위스 사람이니까 백인, 앵글로색슨의 사회니까 다 똑같은 백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론이 나온 거고 비고츠키는 러시아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정말 다양한 이민족 문화가 소수민족 문화가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무슬림도 있고 인도 문화도 있고 동양 문화까지도 다 연결해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삐아제보다 먼저 이런 설을 냈는데 왜 이게 맨날 뒤에 나오냐? 왜 정론으로 자리 못 잡고 나중에 사이드로 나왔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고츠키 이론이 러시아 말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양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학자들한테 전파가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볼까 싶었던 시점에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소련에서는 열심히 팠는데 유럽 쪽에서는 몰랐던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안 거죠. 재밌는 사실은 삐아제의 경우는 애들끼리 놀게 하면 알아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덜 중요해. 그냥 모여놓기만 하면 돼. 동네에 모여서 놀아도 학습이 돼. 비고치키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선배인 교사하고의 상호작용이 교육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고치키가 얘기하는 거는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학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진 거죠. 하지만 이미 정론은 삐아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정신기능이 발달하는데 이거는 바로 인지발달의 원천이고 바로 선배인 교사. 선생님이 먼저 태어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선배란 얘기예요. 선생님 할 때. 그래서 이런 그 논리적인 교류를 통해서 인지 발달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언어가 가장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각각의 처한 문화와 각각이 처한 언어가 다르니 교육의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비고치키의 관점이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마다 현재 발달 수준과 그 발달 수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발달 가능한 수준이 정해져 있고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발달 수준을 올리면 잠재 발달 수준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확대된 것만큼 이거는 더 확대가 되겠죠. 이게 바로 근접 발달 영역. 그래서 요 차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발달 수준, 잠재 발달 수준이 여기까지가잖아요. 그래서 요 차이. 요거 뺀 거. 잠재 발달 수준에서 실제 발달 수준 뺀 차이. 요만큼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 바꿔서 얘기하면 요까지는 이미 발달돼 있어요. 교사가 발달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라는 거죠. 교사가 잘 가르치면 이게 확 올라가는 거고 잘 못 가르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교사가 잘 못 가르치면 그 제자리로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비고치키 관점입니다. 그래서 단계는 읽어보시면 뭐 뻔한 얘기죠. 그냥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는다. 교사, 선생님, 선배, 자신이 스스로가 이걸 다시 해본다. 자기주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내면화하고 원칙으로 삼아서 자동화한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새로운 발달력으로 간 거죠. 갔기 때문에 새로운 이 발달 수준이 근접 발달 영역이 생기는 거죠. 이 학습이 완료되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생기고 학습이 완료되면 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계속 늘어나는 게 학습이다라고 보는 게 비고치키의 관점입니다. 일단은 그 세부적인 방법은 좀 나중으로 돌리고요. 이 비고치키가 그러면 교육에 적용될 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예요. 저랑 묻는다면 그런 걸 물을 거예요. 삐아제의 이론을 적용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3가지 쓰세요. 비고치키의 교육 이론을 적용해서 쓴다라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3가지 쓰세요. 내지는 비고치키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번에 나온 거죠. 사회문화적 접근. 내지는 사회적 구성주의. 그래서 비고치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바로 역동적 평가, 협동학습, 상호적 교수, 인지적 도제교수법과 같은 삐아제는 소집단 협동학습을 얘기를 했다면 그거 말고도 추가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 더 먼저 했거든요. 인지적 도제교수법이라는 게 우리가 나중에 교수학습법에서 또 다루겠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라는 기법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면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교사가 할 일은 뭐냐면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사칙연산 하는 거 시범 보여주고 알았죠? 한번 풀어보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범 보이기가 모델링이죠. 코칭은 애가 사칙연산을 하는 거를 풀고 있는데 틀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건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봐 하고 알려주잖아요. 틀리는 거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게 코칭이에요. 스캐폴딩은 애가 처음 할 때는 많이 손을 봐주잖아요. 그건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건 하다가 점차 익숙해지면 이제 알아서 해봐 하고 손을 떼잖아요. 이렇게 점차 도움을 줄여나가는 거를 스캐폴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제가 팔이 부러져 갖고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부스 해야겠습니다. 자, 팔을 이렇게 굽히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굽혔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굽히라고 해줬잖아요. 이게 모델링이에요. 시범 보이기. 해주는 거죠, 한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요 했더니 아니요, 거기보다 조금 더 굽히세요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코칭이에요. 코칭.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그럽니다. 자, 됐어요. 그대로 해서 책상에다 올리세요. 그래서 그대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지금은 석고를 안 쓰지만 그 당시에는 석고를 잔뜩 발라갖고 굳혔던 거죠. 이게 못 움직이게 도와주는 스캐폴딩이었던 거죠. 이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교수법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비고츠키도 인지주의와 똑같이 주어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교사지만 주어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협동학습을 중요하게 봤던 거고, 나아가서 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상호적 교수, 상보적 교수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겁니다. 자, 선생님이 남부지방의 기후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을 해줬어요. 자, 선생님이 해줬으니까 네가 선생님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르쳐줘봐 라고 하는 게 바로 상부적 교수예요. 역할 교대에서 네가 가르쳐봐. 바로 오늘 오후부터 우리가 할 하브루타 복습이 딱 이거예요. 상보적 교수예요. 상호적 교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상보적 교수도 얘기라고 하기도 해요. 묻고 답하기를 하는 거죠. 자, 남부지방의 특성 얘기해 볼래? 라고 한 다음에 학생한테 물어보면, 그래, 네가 궁금한 거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봐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답변해 주고. 이게 딱 상호적 교수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했던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역동적 평가가 조금 개념이 다른데요. 도움을 주는 것들이, 교사가 도와주는 게 처음에는 많이 도와주다가 점차 줄여나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도움을 많이 줘야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이면 좀 낮은 레벨이고, 도움을 거의 안 줬는데도 지가 알아서 풀 수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높은 레벨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의 수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좋냐면, 도움 많이 줬던 데서 점차 줄여나가면서 어느 레벨까지를 얘가 풀어낼 수 있느냐를 보면 명확한 평가가 되잖아요. 개인마다 명확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런 방식의 평가를 역동적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 얘는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잠재력을 보는 게 가능하죠. 실제 이런 제정 러시아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지금 엘리트 교육, 소련 같은 데가 보면 어릴 때부터 체조, 피겨 스케이트 하는 애들은 엘리트 교육을 하잖아요. 딱 이걸 적용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전 국가대표였던 피겨 스케이트인 선생님이 초등학교 애들 될성 부른 나무 데려다가 딱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통해서 1:1 맞춤 교육. 그래서 비고츠키 교육 적용, 협동학습을 하되 영재들,
끼리 모아서 협동학습을 하되 인지적 도제교수법, 이전 국가대표였던 피겨스케이팅 선생님이 애들 너댓 데리고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생각하면 비고치키하고 딱 맞아요. 삐아제가 모둠 활동에 의한 소집단 협동학습이었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이미지를 그렇게 하고 나면 교육 적용하는 방법이 고스란히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연상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 사례를 딱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비계 설정하면 스캐폴딩, 비계 설정 그러면 비계가 대단히 굉장히 어려운 개념처럼 보여요. 도움 닫기 해주는 건데, 발판 제공해주는 건데, 그래서 비계가 뭐냐라고 딱 찾아보면 이 비계라는 용어가 왜 비계라고 결정을 했을까? 라는 것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 딱 이렇게 건설용 이게 도움용 발판 여기 외벽 시장할 때 사람들이 인부들이 일해야 되기 위해서 이게 발판 옆에 밟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스캐폴딩, 비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게 비계지? 이게 일제의 잔재입니다. 엄밀하게는. 무슨 얘기냐? 스캐폴딩이라는 건설 용어를 일본에서 와서 건설의 이 발판들을 용어로 한자어로 바꿀 때 비계라고 바꿨던 거예요. 만약에 일본을 안 거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이게 비계 설정이 아니라 발판 제공이 됐을 거예요. 도움 닫기 제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건설 용어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비계 설정이라고 한자어가 쓰인 거죠. 결국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을 해주는 거, 시범 보여주는 것도 도움을 주는 거고 점차 그런 도움을 줄여나가는 것도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링 하는 것도 스캐폴딩의 하나고 소리내서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학생과 교류를 해주는 것 자체가 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도움 닫기를 해주는 거예요. 발판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셔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면 과제 해결의 난이도를 여러 가지를 두는 거죠. 도움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문제를 칠판에다가 한 4문제 정도를 써놓고 각자 고르라고 하거든요. 문제를 A문제, B문제, C문제, D문제를 놓고 각각 수준을 달리해서 보면 얘는 되게 어려운 문제, 얘는 정말 쉬운 구구단 문제와 같은 종류로 놓고 애를 지목을 한 다음에 네가 한번 골라서 풀고 싶은 거 골라봐 하고 고르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요. 공부 잘 못하는 애는 요 정도? 이거 골랐다가 혼날까 싶어가지고 요 정도를 골라요. 이렇게 선택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줌으로 인해서 과제 난이도를 다양하게 둠으로 인해서 도움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어려운 과제를 제공하는 거는 도움을 적게 줘도 되는 거였던 거고 쉬운 과제를 풀어야 되는 애는 도움을 많이 줬어야 되는 거고 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지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동학습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소집단 협동학습이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은 그냥 아이들 그냥 짜놓고 그냥 가르치는 거, 나눠서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개입하는 정도가 낮아요. 그냥 전달만 하고 각자 팀 단위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런데 협동학습은 뭐가 다르냐면 적극적으로 선생님이 개입한다는 게 다른 거죠. 왜? 바로 이런 비고치키의 비계 설정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수준에 맞춰서 더 많이 도와줘야 될 애들은 더 많이 도와주고 적게 도와줘도 될 애들은 적게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그 개입의 정도가 많다라는 게 달라지는 요소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비고츠키의 그 교육 개념을 좀 더 강조하면서 나중에 나온 개념이 프로스테인의 중재 학습 경험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삐아제로 봤을 때는 누가 중재함이 없이 알아서 애들끼리 뛰어놀면서 배우는 거니까 중재자가 필요 없잖아요. 교사가 필요 없다고요. 근데 현실이 그러냐? 그 정도는, 그거 갖고는 배우는 레벨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서 중재를 해서 끼어서 방향을 이끌어가면 학습 효과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로스테인의 중재학습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는 직접 학습은 환경 주어지고 애가 돋보기 갖고 보면 느낀다. 이거는 직접 학습이에요. 중재가 안 됐어요. 선생님이 중간에 개입이 안 됐어요. 이게 직접 학습이라면 중재 학습이라는 거는 그 중간에 선생님이 개입을 하는 거죠. 자극을 주고 개입하고 반응한 거에 대해서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중재 학습 경험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프로스틴은 그 피아제의 자극에 대한 반응에다가 선생님의 개입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치 비고츠키의 그 구성주의 학습을 지지하는 쪽으로 확장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중재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는 선생님이 애한테 중재를 하는 것들은 뭐냐면 애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시키는 중재를 할 거 아니에요. 개념을 획득하는 중재. 의미를 전달하는 중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형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읽어만 두시고 중요한 거는 프로스틴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갖고 있는 데서 선생님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과거에는 제가 안 다뤘던 내용인데 기존의 문제와 달리 요즘 최근 2개년 문제들은 지금 기존에 좀 상대적으로 부수적이고 좀 덜 중요한 이론들을 좀 더 다루는 추세. 그 명칭을 그것도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스타인의 중재학습 경험이라는 개념은 들어는 봐야 됩니다. 중요도는 낮죠.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이나 비고츠키보다. 그런데 지금 점차 변별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교육 심리 쪽을 다뤘던 이론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져서 빠졌던 내용인데 지금 새로 들어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도는 어디가 높냐? 당연히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높죠. 특히 비고츠키는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읽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피아제와 비고츠키가 중요하니까 피아제와 비고츠키를 직접 비교를 해보자고요. 책에 많이 나와 있는 표예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놓고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읽느냐? 피아제는 바로 학생들 개인 간의 교류만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60년대 인지주의가 나왔고 그게 70년대 구성주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많이 줬다. 바로 피아제는 개인의 구성주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인지적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고츠키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교사하고의 사회관계를 가정을 했잖아요. 위계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나왔던 게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이 개념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동관, 그럼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꿔보자고요. 논술에서 나올 만한 용어로. 그러면 학생이에요. 둘 다 어떻게 보느냐? 피아제도 또래 집단과 열심히 놀면서 교류를 열심히 하면서 배운다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독립적으로 발견하는 능동성을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평형화라는 게 본능이니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니 알아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배운다 이거죠. 노는 것 같아도. 반면 비고치기는 어떻게 보냐면 선배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이야기에 대해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서 배우지 않느냐? 그래서 능동적인 학습자는 둘 다 같이 본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학생은 알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교사 입장에서는 환경만 제공을 잘하면 학습을 한다는 거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누가 반성을 해야 되느냐? 교사가. 왜? 자기가 환경 제공을 잘못했으니까.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성이라는 것들은 원리죠. 교육의 원리. 교육 원리를 본다면 인지 발달은 보편적인 과정이에요.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이라고요.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한다고요. 반면 비고치기는 그 인지 발달에 상호작용하는 데는 환경이 문화인데, 특히 언어인데, 언어가 문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요소다 보니 사람마다 처한 문화가 각각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인지 발달의 내용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인류학자들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원주민들한테 바나나, 파인애플, 그 다음에 낫을 줬어요. 그러면서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화인류학자들은 어떻게 묶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과일, 도구 이렇게 묶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겠죠.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어떻게 묶냐면 바나나하고 삽을 묶고 파인애플하고 낫을 묶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묶었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설마 제가 바보처럼 과일과 도구로 묶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죠? 바나나는 삽으로 파서 캐야 되고 따야 되고 나무를 쓰러뜨려서 파인애플은 낫으로 쳐서 파인애플을 잘라야죠. 그러니 파인애플하고는 낫하고 관계가 있고 바나나는 삽하고 관계가 있지. 이거를 묶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원주민이 보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죠. 문화가 달랐던 거죠. 자, 이러한 문화가 달랐던 거고 주 요인, 학습의 원천에 해당되는 주 요인은 선천적인 이거는 본능이라는 거죠. 평형화하고자 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내지는 상황과 접촉해서 스스로 알아서 바꿔나가는데 바로 평형화, 동화와 조절이라는 평형화. 여기서 동화는 양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하나를 더 늘린 거고 조절은 새로운 카테고리를 집어넣은 거고 라고 이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조절이 되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위계를 짜는 게 바로 조직화죠. 가구 안에는 책상, 의자, 교탁, 침대가 있다와 같은 가구와 음식이 또 다른 카테고리고 이런 식으로 조직화하는 것들이 바로 학습의 원천이라고 봤던 거고 비고치키의 경우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왜 사회적이냐? 교사와 같이 위계관계가 있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상호작용에서 고등정신 기능을 획득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교사로부터. 바꾸지 얘기하면 삐아제는 교사가 그냥 보조하는 역할만 중심으로 하는데 비고치키 입장에서 보면 고등정신 기능을 전수하는 가장 핵심인 이 교사라고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교사의 중요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둘의 관점 차이에 따라서. 문화, 인지발달에 별로 영향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문화가 됐든 저 문화가 됐든 애들 2살까지는 옹알이하고 7살까지는 개념 획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다 구체적인 사물밖에는 논리 조작이 안 되고 중학교 이상은 돼야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이거 유럽을 봐도 마찬가지 아프리카를 봐도 마찬가지 아시아를 봐도 마찬가지 다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중요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 본능적으로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화가 달랐다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다르겠지만 핵심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피아제였다면, 비고치키 입장에서는 문화가 다르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지니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문화적인 도구,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언어죠. 이게 달라지고 문화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피아제는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익히는 거고, 그 경험하는 요소 중에 일부가 언어지 언어가 주가 아니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언어는 인지 발달에 따라서 자연히 2살 되면 습득해서 하나하나씩 개념을 늘려나가는 발달의 부산물이다 라고 보는 관점인 반면, 비고치키는 언어가 인간 간의 의사소통의 가장 핵심 수단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교육에 있어서. 이게 바로 비고치키의 관점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피아제는 동일한 레벨인데 얘가 아는 걸 내가 모르면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부조가 발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수단이라고 본 반면, 비고치키는 애들끼리 해봐야 얼마나 아냐 이거죠. 더 잘하는 선배인 교사하고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피아제는 인간은 내박쳐도 경험을 하게 돼 있고 환경 조성을 하는 거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지니 발달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지, 학습이 발달을 늘리거나 아니면 땡기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얘가, 이 피아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 이걸 선행학습을 잔뜩 시켜갖고 땡겨서 가르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피아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애가 발달해서 레벨이 되기 전까지는 땡겨서 아무리 가르쳐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되게 선행학습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왜? 땡겨서 배우면 뭐 할 거냐 이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할 뿐이지. 의미가 없는 교육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피아제의 관점을 따르기 때문에, 주류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비고치키는 학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 개념을 익히고, 언어를 익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몰랐던 세계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장 중요했던 거고, 학습을 통해서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면서 발달이 더욱더 가속화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견인차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 근접 발달 영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잘 아는 만큼 발달 가능한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습이 발달을 견인한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 그래, 얘가 강조하는 거는 선행학습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피아제가 얘기를 했다면, 비고치키는 왜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지, 학교의 존재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학교가 애를 가야지 선생님을 만나서 고등정신사고 능력을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동네 애들끼리 뛰어놀도록 내박쳐 두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비고치키는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머지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요거는 그냥 읽어만 두시면 돼요. 읽어만 두시면 되니까 개념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인지주의가 심리학이 발달을 했을 때, 인지주의 심리학이 발달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핵심은 2가지가 발달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지적인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인지 발달을 다룬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식의 동화 조절에 대한 걸 통해서 뇌가 정보 처리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다가 인지주의가 기존의 행동주의, 강화와 벌에 의한 행동주의와 달랐던 점이 뭐냐면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다뤘다는 거죠. 바로 정보 처리 과정을 다뤘던 이론들이니 이게 따로 놀았었단 말이에요. 여기 신피아제 이론에서 하는 거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뇌의 정보 처리 이론을 한번 결합을 해서
확장을 해보자라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실행제어 구조 이론은 문제 해결 과정을 실행제어 구조로 파악을 하는 거죠. 문제가 주어지면 이러한 정보 처리라는 개념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던 게 실행제어 구조 이론이고, 파스쿨레온의 구성적 조작 이론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인지 발달의 레벨을 뭘로 보냐면, 우리가 정보 처리에 감각 기억, 그다음에 그 작업 기억, 장기 기억으로 해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작업 기억 레벨이 어릴 때는 개수가 적은데 크면서 그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작업 기억이 7 플러스 마이너스의 2의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작업 기억. 성인의 경우 이 작업 기억이 어릴 때는 4개 정도밖에 안 되다가 점차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하자라는 관점이 구성적 조작 이론, 파스쿨레온의 구성적 조작 이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만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고, 이것들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거는 다 지덕체에서 우리가 지금 공통 요인을 다루고 있죠. 인간의 공통 발달 단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중에서 지덕체에서 지를 다뤘어요. 인지라는 건 다 지예요, 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번부터는 덕의 요소로서 정의적 속성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그랬죠. 성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